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20대 총선의 지역선거구 수를 244명에서 249명의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수를 놓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예상이 됩니다. 네, 한편 여야의 계파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문제는 내일 합동총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당은 김무성 대표에 대한 친박계의 공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전현희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지금 범위만 나왔습니다. 244개에서 249개. 지금 현역 의원 수가 지역구 의원이 246명. 예.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줄어들 수도 있고 한 3명 정도 더 늘 수도 있는데요. 그 여야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뭐 셈법을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겠죠? 예, 아마 이번 지역구 숫자 선정은 최소화하면서 기존의 246명 지역구를 큰 변화 없이 그대로 가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비례대표에 관해서도 새누리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현행 비례대표제로 갈지 아니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갈지 예. 이거는 추후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야당의 입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지금 현재 300석의 현역 의원을 비례를 이제 여당 쪽에서는 축소를 하고 야당은 유지를 적어도 해야 한다, 아니면 늘려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특위에서 논의되는 안을 보면은 300석에서 지금 이제 지역구를 호남이나 경북 그리고 강원 이 지역에서 농촌 지역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만큼은 줄이고 도시 지역은 늘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비례는 유지하는 이런 쪽으로 현재 가닥은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농촌 의원들의 경우에 이제 농촌은 인구는 적지만은 농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어떤 대표성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으로 인해서 농촌 지역을 줄여서는 안 된다, 이런 반발이 높기 때문에 현재 240에서 249석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만약 49석으로 늘어나게 되면 비례는 불가피하게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 획정위원회에서 이 선거구 수는 어떻게 조정을 획정위원회에서 다 하는 건가요? 어떻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13일까지 법적으로 선거구 숫자를 결정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선거구 숫자에 따른 선거구 지역 경계 조정 문제를 해야 됩니다. 아마 이게 이제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마도 논란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시군구 또는 광역의 구 단위로 선거구가 정해져 있는데 아마도 지역구 의원의 선택에 따라서 임의로 이루어지는 소위 말하는 게리맨더링이 이루어질 우려도 있어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자, 이 지역구 획정 이 문제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더라도 뒤에 계속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농촌 지역의 인구 비례 지역 대표를 늘리면은 불가피하게 비례대표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수를 늘려야 되는데 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는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농촌 지역의 지역구를 축소를 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어느 쪽이든지 비례를 늘리라는 쪽 또 지역을 늘리자는 쪽 다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서 여기에서 묘안을 찾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팽팽한 싸움이 예상이 되겠네요. 예. 이제 여야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 문재인 대표가 주장하던 또 강행하려던 재신임 투표, 이제 합동총회로 방향이 틀어진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어제까지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을 강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중진 의원들의 설득으로 그러면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내일 연석 회의를 주최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을 가지고 앞으로 추이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가 지금은 재신임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고요. 내일 연석회의에 이제 의원들의 입장과 또 결과를 보고 재신임 투표를 결정을 하겠다고 한 만큼 내일 연석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연석 합동총회에서는 어떻게 뭐 표결이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이제 어떤 의견을 사안을 조율하는 거죠? 네, 결정을 할 때는 가급적 표결을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안 하는 것을 관행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재신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표결에 붙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토론을 활발히 하면서 그 가운데 결과를 도출해서 아마 박수로서 결론을 도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문 대표가 당대표 흔들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문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 비주류 일각에서 대표의 퇴진 문제는 아니면 뭐 분당이나 이런 이제 신당 문제가 나오는 것을 대표 흔들기로 보고 그런 움직임을 재신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이제 보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런 재시민을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상 당내에서 존재하는 그런 비주류의 갈등 문제가 또 수그러든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재신임 여부랑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이 불신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합동총회에서 그 결과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문 대표는 역시 재신임 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아직도 굽히고 있지 않는 거죠. 계속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새정치연합 내 내분 갈등은 지난 4월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여전히 그 책임에 대해 가지고 당 대표나 또는 그 당을 운영하고 있는 주류 측에서 어떤 가시적인 대책을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신은 살아있다고 보여지고요. 국민 입장에 봤을 때는 문재인 대표가 저렇게 재신임 여부에 자꾸 이렇게 강수를 두기보다는 지금 야당이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중이고요. 또 힘든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어떤 건전하고 강한 야당이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에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 혁신안도 보면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단지 그렇죠. 공천 제도만 개혁하는데 머물고 있고 새로운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가치를 제시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은 이 야당의 내분을 사실은 지난번 중앙위원회 때 혁신안을 통과할 때 매듭을 짓고 새 출발을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았나 싶은데 내일 또 뭐 합동총회 그 다음에 추석 전에 재신임 투표를 강행하겠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 의원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은 어쨌든 뿌리 깊은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가 투표를 강행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 강행한다면 당 내부 분위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재신임 투표라는 것이 겉으로는 이제 당을 안정시키겠다는 그런 대표의 이제 결단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내면에는 이 재신임을 통해서 만약에 재신임이 된다면은 이제 비주류는 더 이상 이렇게 대표를 흔들기를 그만해라.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굴복을 강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얘기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신임을 만약에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당내의 갈등은 겉으로는 안정화되는 듯이 보이더라도 물밑에서는 여전히 이제 이렇게 갈등이 잠복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신임이라는 이런 이제 형식보다는 지금이라도 서로가 소통해서 서로 합의를 도출해서 조금씩 이제 양보를 해서 내일 연석회의에서 그런 이제 파국으로 가는 길을 막자라는 것이 현재 이제 당 중진들이 내놓은 해결안인데요. 그게 과연 내일 이제 그런 중진들의 의견대로 그렇게 이제 파국을 맞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내일 이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은 재신임으로 갈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앞으로의 운명이 상당히 많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당 안에서도 역시 그 재신임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당 밖에서 벌써 이제 신당 창당 얘기가 무르익으면서 박준영 지사가 신민당을 이미 창당을 했고요. 또 천정배 의원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또 김민석 전 의원도 정치 활동을 재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 당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걸 이제 보니까요. 지금 천정배 신당의 경우도 그리고
박준영 지사 그리고 김민석 전 의원 경우에 다 호남을 중심으로 지금 당을 이렇게 창당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고 사실상 당을 이제 돌았었다는 이런 이제 분석이 많은데 거기에 근거한 흐름이 이번에 이제 신당 창당들의 그런 흐름인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창당해서 성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정치 활동을 한다면은 새정치민주연합과 호남을 중심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이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확대하는 그런 정당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지역적 기반을 상당 부분 흔들린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이나 대선에 있어서도 승리를 결코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연석회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회의에서 당이 뭉쳐서 이런 바깥으로 탈당하거나 신당 창당으로 향하는 원심력을 이렇게 차단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다면은 상당히 제1야당이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감하는데요. 아마 문재인 대표의 그 통합의 리더십이 아마 시험대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은 그 한지붕 세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보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연합 그 주류 내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과 당 운영에 있어서 권한의 어떤 배분, 양보 이런 게 어쨌든 간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여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당 내에서는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가 최대 화두 아니겠습니까? 당론으로 정해진 뒤에 이렇게 갈등이 표출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론으로 결정됐을 때하고 지금 이제 상황이 조금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당이 내년도 총선 공천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는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에게 다른 대안을 제시해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게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는 김무성 대표가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고 지금 추진했었던 것인데요. 작년 전당대회 때 자기가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당내의 계파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선거를 앞두고 그 계파 간에 또 개인들 간의 경쟁이 있는 것은 뭐 고래로 계속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선거를 내년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 내에서 계파 간의 갈등이 좀 더 심해지고 불거지는 것은 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제 내년 총선이 지금 한 8개월,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총선 규칙, 원칙,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계파 간의 분란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친박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놓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전남 보성에서 김무성 대표를 사랑하는 모임, 이른바 김사모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김 대표의 발언을 잠깐 들어보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떠한 압력과 방해가 들어올지라도 공천권을 소수의 권력자로부터 빼앗아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김무성 대표가 거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집착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집착까지 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김무성 대표의 그 대표직 존재 이유가 오픈 프라이머리에 있습니다. 작년 7월 전당대회 때 본인이 대표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정치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만약에 역으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면은 본인의 정치 개혁 또는 본인의 대표직 유지 명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집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 현실적으로 지금 새누리당 그 지분 구조가 친박계보다는 비박계 또는 반박계가 숫자가 많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현역 의원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이 새누리당 지형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결국은 본인이 향후에 대권을 도전하든 또는 아니면 대권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유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친박계가 이제 공개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불가 내지는 반대 입장을 계속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정치평론가들의 분석은 공천권을 놓고 하는 다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친박계라든지 또는 그 청와대에서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고 네. 현역 의원들이 대거 그대로 공천을 받고 당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총선이 지나면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를 우려하기 때문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해서 친박계가 반대한다고 이유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득실을 따져서 찬성과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현실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권에 관한 주도권 싸움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김무성 대표는 지금 현재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공천권을 차단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오픈 프라이머리로 보고 있는 거고요. 친박계 의원은 이를 간파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도 견고하고 계속 현재로서는 올라가는 이런 추세에서 친박이라는 그런 어떤 공천권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데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제 사실상 현실화되려면은 우리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야당과의 협력이 선행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요.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뜻은 이제 같은 당원이나 같은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아니라 다른 자기 당을 하지 않는 다른 국민들에게도 오픈을 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한쪽 당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데 반대당의 지지자들이 들어와서 역선택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쪽 당이 동시에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무성 대표로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명칭을 취하지 않고 다시 국민공천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이제 지금 살짝 비껴나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어쨌든 국민들의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국회의원의 후보를 뽑겠다. 이런 식의 이제 말을 이제 약간은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라면은 얼마든지 여당으로서도 여당만의 새로운 형식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최근에 문재인 대표가 혁신안이 통과되면서 오픈 프라이머리도 고려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혁신안의 내용도 국민공천단이라는 이름으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당의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접점을 찾아서 양당이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아직 살아있다.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는 보입니다. 거군요. 예. 자,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제 시행이 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김무성 대표의 입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인터뷰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혼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당내 공식적인 논의 기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픈 프라이머리 실시에 대해서 상황 변화에 대해서 한 발 빼는 그런 입장을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오픈 프라이머리 실시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 대안을 아마 모색하는데 그게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에 의한 공천제 또는 일부 실시 가능한 지역에서의 어떤 국민 공천 이런 거를 대안으로 모색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제 양당 대표가 서로 이제 동상이몽이죠.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의 공천권을 조금은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로는 사실상 대표의 권한을 좀 행사를 해서 공천의 영향권을 좀 행사를 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그만큼 새로운 신진 인물을 영입한다는 차원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거기에 부족한 그런 제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서청원 대표께서는 사실 서청원 최고위원이 예. 최근에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대표직을 오픈 프라이머리에 걸겠다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 그게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서청원 최고위원은 친박의 입장에서 김무성 대표를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김무성 대표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그런 것을 예. 추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현실적으로 이제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본인은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 또 정치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추진해 왔는데 야당과 협의가 안 됐다. 또는 당내에서 반대가 있어서 전면적 실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불가능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를 통한 그 공천 또는 일부 실시 가능 지역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또 빠져나갈 명분과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복잡한 셈법으로 혼란과 갈등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 이슈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그리고 전현희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